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에 거주한 남자 정진입니다. 이번 시즌 말미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리버풀과의 더비 매치를 앞두고 현지 팬들의 시위로 올드 트래포드가 점거되면서 경기가 연기된 것이었는데요. 최근 슈퍼리그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현지 팬들의 구단주 글레이저 가문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표출되고 있었고 강경책으로 경기장을 점검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장 시설과 중계 카메라가 파손되는 등 구단 내외부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시위에 과열을 막던 경찰과 스텝이 시위대로부터 공격당해 다치고 결국 경찰과 충돌이 발생한 등 다소간의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죠. 영상에 앞서 제 생각을 밝히자면 현지 팬들의 글레이저 퇴진에 대한 의사표출에 대해선 분명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나 경기장을 점거하며 상대 구단과 방송사 등의 피해를 주고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선 부인할 여지 없이 잘못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단과 관련해 척결해야 할 문제이고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그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겠죠. 그러한 잘못까지 옹호할 생각은 없음을 밝히며 아울러 구단 내부적 사안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현지 팬들을 대신하여 심심한 사과를 전합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서 이들이 왜 올드 트래포드를 점거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노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우선 이번의 시위가 단순히 일회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유나이티드의 팬들은 꾸준히 구단주인 글레이저 가문에 대해서 반감을 표해왔습니다. 글레이저 아웃 플래카드를 단 비행기가 중계화면에 잡히기도 하고 훨씬 전부터도 관중석에 글레이저 퇴진을 요구하는 걸개가 걸리기도 했었죠. 심지어는 구단의 기업화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2005년 유나이티드의 팬들이 모여서 유나이티드 오브 맨체스터라는 시민구단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글레이저에 대한 반감은 단순히 이번 사태에서만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 2005년 그들의 구단 인수 때부터 지속하여 온 것이죠. 다만 최근 일련의 사태에 도화선을 붙인 것은 분명 슈퍼리그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슈퍼리그의 창설 과정에서 팬들과 어떠한 소통 없이 자신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서 전통과 역사를 버린다는 것에 현지 팬들이 반발하였고 그 이후 OT 인근에선 계속해서 글레이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안을 점거하진 않았어도 경기장 밖에선 이미 쌓일 대로 쌓인 팬들의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이죠. 구단과 팬이 구단 지분의 최소 51%를 보유하도록 보장하면서 기업이나 외부 자본이 절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50+1 조항과 같은 요구사항들과 함께 말입니다. 이번 사태는 그러한 분노가 여전히 불통으로 응답하는 글레이저의 자세와 맞물려 폭발한 케이스라고 보아야 제대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위가 꾸준히 이어져 왔음에도 관심을 크게 받지 못했고 결국 노스웨스트 더비라는 축구 팬들의 관심사가 몰리는 경기에 앞서 경기장 점거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표출하기까지 이른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왜 이토록 글레이저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 시작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글레이저의 구단 인수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구단주 아브람과 조엘 글레이저의 아버지인 말콤 글레이저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기업 사냥꾼이었습니다. 1950년대 부동산 사업을 통해 부를 축적했고 그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다양한 지역 기업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 국영철도 기업인 콜레일의 인수 자체는 실패했지만 76억 달러의 입찰을 감행하며 본격적으로 재기의 중진으로 떠올랐고 1988년엔 주방 디자인 산업체인 포미카와 바이크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스슨의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후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설립한 정유업체인 자파타를 인수하기도 하였죠. 말콤 글레이저는 분명 훌륭한 사업가였고 여러 기업을 사들이면서 뚜렷한 족적을 남기긴 했으나 그렇다고 두각을 드러냈다고 보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미식 축구팀인 템파베이 버커니스를 1995년에 사들여 경영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스포츠 구단 소유에서 유명세를 떨치기 시작했죠. 글레이저의 인수 이전 19시즌 동안 87번의 승리와 3번의 포스트 시즌 진출밖에 없었던 템파베이는 인수 이후 131번의 승리와 7번의 플레이오프 진출, 그리고 2번의 슈퍼볼 우승을 갖춘 팀이 되었습니다. 그런 글레이저 가문이 다음의 사냥감으로 찍은 것이 유나이티드였습니다. 이들은 2003년 구단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하며 적대적 인수 합병을 선언했고 2005년에 마침내 구단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죠. 이 과정에서 사용한 방식이 LBO, 차입 매수라는 방식이었습니다. 흔히 부동산 담보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들여 담보로 잡는 것처럼 피인수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규모 대출을 받아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흔히 경영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어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지만 피인수 기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민사적으로 소송을 걸게 된다면 배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대법원이 2006년 신한 LBO 사건에서 담보 제공형 LBO에 대해서 배임죄를 판시하면서 사안에 따라 형사처분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잠깐 돌아가서 이러한 LBO 방식을 제안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것이 바로 에드 우드워드, 유나이티드의 현 부사장이었습니다. 당시 JP모건의 인수합병 분야 투자 컨설턴트였던 우드워드는 주요 고객 중 하나인 글레이저 가문에 유나이티드의 인수에 대한 자문을 제공했고 JP모건은 그 과정에서 들어가는 자금의 상당 부분을 조달했습니다. 그러한 공로를 인정받고 JP모건의 투자 자금에 대한 관리 요원으로 우드워드는 유나이티드의 부사장 자리까지 앉게 되었던 것이죠. 유나이티드 팬들 사이에서 우드워드라는 인물의 평가가 다소 갈리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후 언급한 인수합병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과 그로 인한 영향을 보시게 된다면 아마 그의 구단에서 업적으로 덮기엔 그가 유나이티드에 불러온 재앙의 규모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실감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유나이티드의 차임 매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글레이저는 우선 레드풋볼이라는 이름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명의로 다량의 정크본드를 발행했죠. 레드풋볼은 실제 채무 보증 능력이 크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였기에 자금 조달을 위해선 그만큼 이율을 올려야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 14%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를 제공하는 채권을 남발하였고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나던 당시 상황과 맞물려 자금을 굴릴 수 있는 투자처를 찾던 다수의 지펀드들이 해당 채권에 대하여 달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4억 2천만 달러의 자기 자본을 갖춘 글레이저가 차입한 금액은 7억 8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글레이저는 이 자금을 이용해서 2003년 당시 시민구단이던 유나이티드의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2003년 3월 2일 2.9%의 지분을 900만 파운드에 매입하기 시작하여 그해 11월 29일 약 15%의 지분을 차지 데이비드 길 당시 유나이티드 CEO와 회동을 했고 이듬해 10월에는 약 30%의 지분을 차지하며 공식 인수협상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 지분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5년 5월 12일에는 당시 최대 주주이던 존 매그니와 JP 맥메너스가 보유한 28.7%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클럽 전체 지분의 57%에 약간 못 미치는 지분을 차지 과반을 넘겨 클럽의 지배권을 확보했고 곧바로 세 번째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던 해리 롭슨에게서 지분을 사들이면서 62%에 달하는 지분을 차지하게 되었죠. 얼마 지나지 않은 5월 16일 글레이저는 75.7%의 지분을 차지하면서 클럽의 공개 유한회사 직위를 박탈하고 구단의 상장을 독단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75%의 지분을 확보했고 5월 26일에는 기존 보드진 이사들이 매각을 결정하는 사안을 주주들에게 공표 로이 가드너 회장과 이안 머치, 짐 오닐 비상임 이사가 사임을 발표하였죠. 클럽의 회장 직위는 말콤 글레이저에게 넘어갔으며 6월 7일에는 그의 아들인 아브람, 조엘, 브라이언 글레이저 형제가 모두 비상임이사로 취임했습니다. 이제 클럽의 의사결정권을 충분히 확보한 글레이저는 6월 13일 주당 300펜스의 금액으로 남은 주주들에게 최종 인수를 통보했고 6월 14일에는 97.3%의 지분을 확보하였죠. 강제 인수에 필요한 97.6%에 0.3% 모자란 수치였습니다. 그 직후 6월 20일 97.6%의 지분을 넘겨 강제 인수 권한을 얻게 된 글레이저는 곧바로 유나이티드를 자진 상장 폐지했습니다. 14일에 이미 27일까지 매매 기한을 설정해 넣었고 이미 상장 폐지 권한을 단독으로 발동할 수 있는 75% 이상의 지분을 차지한 뒤였기에 그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최종적으로 2005년 6월 28일 글레이저 가문은 총 2억 5,995만 194주 클럽의 지분 중 98%를 사들이는 데 성공했음을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남은 지분에 대한 스퀴즈 아웃이 이루어졌고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온전히 글레이저 일가의 소유가 되었죠. 이때까지의 인수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약 14억 4천만 달러, 총액 7억 9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유나이티드의 인수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다시피 글레이저가 구단 인수에 사용한 자산 중의 대부분은 부채였죠. 글레이저 일가의 실제 자산은 7억 9천만 파운드 중에서 2억 7,500만 파운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5억 1,500만 파운드 중 2억 7,500만 파운드는 투자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나머지 2억 4천만 파운드는 14%에 달하는 정크본드를 헤지펀드들에 팔아서 발생한 것이었죠. 글레이저는 이것을 상환하기 위해서 유나이티드 명의로 시타델, 오크지프 매니지먼트, 페리캐피탈,
세계 헤지펀드에서 총 6억 6천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했습니다. 이 중 2억 6,500만 파운드에서 2억 7,500만 파운드의 금액은 클럽의 유형 자산들을 담보로 지불이 보증된 것이었죠. 이는 1931년 제임스 깁슨이 클럽의 부채를 탕감하며 구단의 소유권을 확보한 이후 구단 역사상 최초로 발생한 부채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만 매년 복리로 6,200만 파운드에 달했죠. 그리고 그중 상당한 금액이 유나이티드의 모회사인 레드풋볼의 채무액을 상환하는 데 들어갔습니다. 글레이저가 구단주가 된 이후 유나이티드가 레드풋볼의 채무를 지급 보증하도록 조항을 수정하였기에 이것은 아무런 법적 하자가 없었죠. 미국과 영국의 경제체제에서 이러한 LB의 방식은 인수합병 전략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유나이티드 경영진의 배임 행위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글레이저는 이미 유나이티드를 상장 폐지한 상태였죠. 즉, 소의 이익을 구할 수 있는 당사자 요건을 갖춘 소액주주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글레이저 가문이 웃돈을 줘가며 클럽의 지분을 사들인 끝에 클럽의 공개 유한회사 직위를 포기하고 상장을 폐지하며 스퀴즈 아웃을 발동시킨 것도 이러한 소송전을 막기 위한 것이었죠. 결국 유나이티드에 남은 것은 굳이 지지 않아도 되었을 빚더미와 막대한 자금을 차입하며 매년 지급해야 할 6천만 파운드 이상의 복리이자뿐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가장 재정 건전성이 뛰어난 축구 구단이었던 유나이티드는 글레이저의 인수와 함께 가장 부채 규모가 큰 구단으로 올라서게 되었죠. 글레이저 가문은 분명 합법적인 방식으로 구단을 인수하였지만 정작 클럽과 팬의 입장에선 그들의 무리한 인수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법적 하자는 없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구단의 재정 건전성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의 익속을 챙긴 것이 도덕적으로 지탄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글레이저 가문의 유나이티드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의 리파이낸싱 과정이 그 후로 10년 넘게 유나이티드에게 족쇄를 달았던 것인데요. 그에 관해서는 영상을 한번 끄는 뒤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를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